최근 다양한 증상으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인데요. 과연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두통, 어지럼증, 현기증, 이명, 안면 홍조, 눈이 피로하거나 떨리거나 입술이 실룩거리는 분들,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 잠을 깊이 잘 주무시지 못하거나 잠에서 잘 깨고 또 잠이 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탈모가 있다거나 피부가 검고 칙칙해진다든지 어깨가 결리고 팔이 저리고 손발이 차갑고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뭔가가 꽉 눌려있는 듯한 가슴 통증 또는 답답함, 또는 목에 뭐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너무 과도한 호흡을 한다든지 앉았다 일어설 때 어찔한다든지 불안하고 우울하고 심지어는 공황 증상까지 보이는 분들, 그리고 명치 끝에 뭔가가 딱 걸려있는 듯한 느낌, 통이 있거나 그래서 소화가 잘 안되거나 자주 설사를 한다거나 변비가 심하다거나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리고 월경전에 생리통이 심하거나 몸에 다양한 이상이 오시는 월경전 증후군, 그리고 소변 문제,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급박료가 있다든지 또는 소변을 봤는데도 계속 뭔가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 성기능이 떨어지거나 허리나 골반의 근육들이 막 움찔움찔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밤에 잘 때 계속 다리를 움직여 줘야만 하는 그런 불편을 겪는 분들, 다리가 시리고 차갑거나 다리가 부어서 다리가 묵직한 분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없나요? 물론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증상들 중에 5가지가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보아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 대구 행복한 H병원 김정훈입니다. 현대인들한테 무척 힘든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부터 마음까지 어디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 증상도 아니고 5가지, 심지어는 10가지가 넘는 증상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찾다 보니 제대로 된 진단도 되지 않고, 그리고 약만 계속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병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죠. 오늘은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율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마치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자기가 파악하고 자동차가 속도를 빠르게 가거나 또는 늦게 가거나 또는 가다가 멈추거나 이런 모든 통제하는 것들을 운전자가 하지 않고 자동차에 내재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마치 사람 몸에도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내가 의지를 발휘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내 의지와는 거의 관계없거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관계가 있고 대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자율신경과 또 하나 체성신경이라는 크게 보면 2가지 신경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체성신경 시스템은 내가 손을 움직인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어떤 의지를 발휘하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신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 발을 움직인다든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내 의지와 관계가 있죠. 그렇지만 심장이 몇 번이나 뛸 것인지 체온을 몇 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내가 의지대로 조절을 할 수 없는 신경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율신경이죠. 이렇게 자율주행 시스템과 같은 자율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우리 몸이 굉장히 평화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자고 움직이고 일하는 이 모든 우리 생활의 밑바탕에는 바로 자율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자율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여행지를 갔는데 낯선 음식을 먹고 갑자기 뱃속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설사가 나올 것 같아서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 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큰 일이 나는 것이죠. 자율신경이 안정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예를 든 것은 배탈이 나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소화기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설사가 난다거나 복통이 생긴다거나 뱃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난다거나 배가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뛴다거나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고장이 나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자율신경이 완전히 이렇게 심하게 고장난 사람도 있고 조금만 고장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율신경이 고장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작동하는 신경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눈앞에 사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도망가든지 아니면 헤라클레스처럼 아주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라면 사자와 맞서 싸울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 바로 교감신경계가 활동하는 상황입니다. 사자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눈동자가 커지고 어깨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고 몸은 이렇게 전투태세에 돌입하거나 아니면 도망갈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온몸에 근육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갑니다. 혈액이 많이 쏠린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소화가 필요할까요? 당장 눈앞에 사자가 있는데 내가 사자의 소화기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내 뱃속에서 소화가 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화기관은 이때 활동하지 않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팔, 다리 같은 그런 근육에 힘이 많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교감신경이 활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이제 사자가 사라졌어요. 느긋한 초원에 나무 그늘에 앉아서 사과를 하나 따먹습니다. 그러면서 느긋하게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화롭고 느긋하고 소화가 잘 되고 또 소변이나 대변 같은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도 바로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할 때입니다. 잠을 깊이 자거나 이런 활동도 모두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눈동자가 커지고 침은 입은 바짝바짝 마르겠죠. 심장은 빨리 뛰고 소화기관은 다 일을 안 하고 몸에는 당분이 높아지면서 근육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바로 교감신경 항진 상태라고 하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때는 눈도 약간 개슴츠레하게 되겠죠. 눈도 편안하게 뜨고 또 침이 나와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소화기관들도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둘 다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스트레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먹을 것을 사냥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일을 해서 가져오든지, 어쨌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뚝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일을 해야만 되고,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는 교감신경이 활동을 해야만 됩니다. 반면 계속 그런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좀 느긋하고 평화롭고 휴식을 취하는 이 부교감신경이 활동하는 상황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감신경이 균형이 어긋나는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현대인들한테는 부교감신경보다는 교감신경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보면 8:2 정도의 비율로 80% 정도의 사람들이 교감신경이 훨씬 더 우세한 그런 자율신경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의 큰 원인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이 배꼽 아래 다리 쪽으로만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 혈액이 빨리 머리로 가야 되는데 머리에 혈액이 잘 가지 않고 오히려 다리 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혈액이 다리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를 일으키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 있다거나 또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근육이나 혈관이 너무 부드러워져 있다거나 또 혈관이 노화가 돼서 혈관이 딱딱하게 되면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잘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거나 또는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근육의 힘이 다 빠져 있어서 혈액이 또 심장으로 잘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첫 번째 자율신경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율신경은 뇌와 척추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목과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목을 앞으로 이렇게 빼고 있는 일자목이나 거북목과 같은 그런 자세를 오래 취하고 있다거나 마치 우리가 사자가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늘 이렇게 긴장하고 웅크리는 자세를 오래 취한다거나 이렇게만 하더라도 자율신경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렇게 몸을 웅크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자세만으로도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기억합니다. 이 자세가 도망을 가거나 맞서 싸우기 위한 준비 자세라는 것을 몸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근육에 잔뜩 긴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육으로만 혈액이 몰리고 소화기관으로는 혈액이 가지 않죠. 뇌는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천천히 살펴볼 만한 여유가 없고 오로지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생각만을 잔뜩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교감신경이 너무나 항진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학교 또는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여러분 자세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나는 지금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더라도 이게 바로 사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휴대폰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자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사자가 있으면 몸을 웅크리게 되고 자세만 이렇게 잡더라도 우리는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이 활동하는 상황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에너지가 계속 방전되는 상태가 바로 교감신경이 활동하는 상황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충전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잘 충전도 하지 않고 과도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처럼 이 교감신경계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 몸에도 충전 없이 계속 방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런 자세뿐만 아니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든지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감염된 이후에도 잘 생기는데 특징적으로 최근에 몇 년간 우리가 고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후에 다양한 이런 증상들이 자율신경 실조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요. 롱 코비드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 외에도 코로나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 감염과 거의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감염 후에도 자율신경계의 질서는 다 파괴되기 마련이고요.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들 그리고 파킨슨과 같은 뇌질환에서도 자율신경 실조증은 잘 발생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 뇌로 가는 혈류가 왜 줄어드는가? 이거는 기립성 저혈압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전신에 혈액이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게 되면 혈액의 약 500cc 정도는 배꼽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대부분 오래되면 한 10분만 지나도 이 혈액이 다리로 쏠렸던 것이 그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오면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더 오래 가게 되면 만성적인 그런 부종이 되고 다리가 늘 묵직한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는 거죠. 누웠다가 일어나면 보통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신경
자율신경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재빨리 다리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으로 혈액을 다시 보내면서 심장은 다시 뇌로 빨리 혈액을 보내게 되는 이 반응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면 뇌 혈류가 감소하고 다리에 혈액이 많이 몰리는 이런 기립성 저혈압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뇌의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반응을 몸은 하게 될까요? 자율신경계는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또는 혈압을 증가시키면서 이 혈류를 빨리 뇌로 보내려고 합니다. 뇌 혈류가 부족하면 정상적인 판단과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가 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될 때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기적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 장기적 반응에는 주로 호르몬이 담당하게 되는데 주로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곳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과 물을 우리 몸이 더 많이 보관하는 그런 방식으로 몸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과 물을 보관하다 보니까 혈류량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혈당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주사로 쓸 때도 혈당이 올라가지만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글루코코티코이드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갈 때도 혈당은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장기 이식을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과도하게 면역이 올라가서 몸에 염증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치료 약제가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쓴다는 것은 면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우리 몸을 적응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를 이식했다든지 또는 자가 면역 질환에서 갑작스럽게 염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평소에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는 공부를 하고 있다가 휴대폰을 보다가 또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적으로 혈당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가 되면 전반적으로 체력이 고갈되고 면역이 떨어지는 이런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우리 몸의 각 장기에는 이 장기를 조절하는 신경이 있는데 바로 내수용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내수용 감각은 뇌와 뇌신경과 그리고 척추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경들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느낌으로 금방은 알아차릴 수 없지만 보통 손이나 발에서 감각을 느끼는 그런 신경과는 좀 다릅니다. 장기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또는 늘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적절하게 그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내수용 감각입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 내수용 감각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속이 불편한 겁니다. 지금 뭔가 속이 불편한 당신은 내수용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내수용 감각의 문제는 결국 자율신경 실조증과 연결이 됩니다. 아까 대장에서 수분 흡수가 잘 안 되면서 먹은 음식들을 우리 몸이 보관하지 못하고 내보내는 이런 상황을 다른 말로 설사라고 하죠. 설사. 이런 설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은 평화가 깨집니다. 뭔가 속이 불편한 것이죠. 물론 속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렇게 소화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입니다. 갑자기 소변 보려고 일어났는데 심장이 120회, 130회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다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당장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응급실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당연히 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내수용 감각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은 속 편하게 잠을 자고 속 편하게 식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왜 자율신경 실조증 또는 자율신경 장애라고 불리는 이 병은 그렇게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상이 워낙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불안, 만성피로, 브레인포그라고 해서 정신상태가 좀 흐리멍텅한 거,
그리고 두통이 있거나 현기증, 허약감,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잠을 잘 못 자고 이러면 우리가 대부분 신경과에 찾아가기가 쉽죠. 또는 시야가 흐려졌다든지 또는 복시가 있다든지 빛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했다 이러면은 또 안과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또는 탈모가 있다거나 피부가 칙칙해진다거나 이러면은 피부과를 찾아갈 수도 있죠. 안정시에도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거나 부정맥이 있다거나 반사성 실신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다면 또 순환기 내과를 찾아가겠죠. 그리고 소화기 내과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 환자 중에서는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속이 뭔가 니글거린다거나 위가 힘이 없어서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변비나 설사, 아랫배가 빵빵한 느낌, 복통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내과를 찾아갈 수도 있고 땀이 잘 안 나거나 너무 많이 나거나 손발이 차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면 또 혈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또 혈관을 보시는 그 혈관외과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손발이 차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월경전 증후군이라든지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이러면 또 산부인과를 찾아갈 수도 있고 밤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또는 낮에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또는 소변 볼 때마다 통증이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비뇨기과를 찾아갈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신경과, 소화기내과, 통증의학과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같이 통증을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에도 많이 찾아가죠. 순환기내과도 찾아가고 소화기내과도 찾아가고 피부과도 찾아가고 온갖 다양한 병원들을 다니다가 이분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은 어디냐? 한의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은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도 잘 안 되면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 정신과로 갑니다. 정신과에서는 이런 불안, 우울, 공황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약을 쓰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다양한 모든 자율신경계 증상들이 좋아질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죠. 반드시 자율신경실조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우리 몸의 척추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척추 커브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자율신경실조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목이 뻣뻣하고 일자로 앞으로 빠져나와 있다든지 등이 평평하다든지 또는 어깨가 이렇게 잔뜩 말려있는 라운드 숄더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실조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자율신경은 결국 뇌와 척추, 주로 목과 등의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신경계 증상 중에서 그 부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척추 바로 옆에는 교감신경절이라고 하는 신경의 정류장 같은 곳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기립근 그리고 다혈근 이런 근육들에게 의해서 쌓여 있는데 이런 근육의 긴장들이 교감신경절을 압박하거나 척추에서 빠져나오는 신경의 뿌리를 자극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율신경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자세가 정상적이라면 이럴 확률이 또 떨어지죠. 그렇지만 현대인들 치고 이런 척추가 정상적인 커브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좀 다소 크든 작든 다 이런 자율신경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척추 중에서도 흉추 중에 위쪽 상부 흉추에서는 주로 호흡기계, 그러니까 폐나 순환기계, 심장 이쪽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두 번째, 중부 흉추에서는 소화기관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위나 장이나 췌장이나 간이나 이런 장기들과 연결이 된 것이 바로 중부 흉추에서의 자율신경 문제고요. 하부 흉추에서는 주로 그 비뇨기계 쪽으로 관련이 많습니다. 콩팥이나 또 부신 그리고 방광 이런 쪽에 연관이 있는 것이 하부 흉추와 상부 요추에서의 자율신경 지배 상황입니다. 이런 각각의 문제들을 다 자율신경의 문제로 봐야 되겠다 하는 관점이 없다면 이거 각각 다 따로따로 치료하게 되는데 그러자면 환자는 이런 다양한 병원들을 쫓아다니느라 더 피곤하게 됩니다. 자율신경장애와 신경계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9배, 10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만 18세 이전에 시작하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또 더 많고요. 거의 53% 정도가 만 18세 이전에 시작하는데 이때는 주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한 그런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18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자율신경계 증상들은 주로 자율신경계 자체의 문제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공통된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빈맥,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거나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막 꼭 실신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브레인 포그처럼 집중이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겪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각각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경과를 찾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은 그냥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라고 진단을 받지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진단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 자율신경실조증하고 통증도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요. 코트 행여 페인이라고 해서 마치 옷걸이 모양으로 통증이 있는 겁니다. 여기 뒤통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 이쪽 상부 승모근과 견갑턱근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마치 옷걸이 모양으로 근육의 긴장이 심하고 통증이 올라온다고 해서 이것이 코트 행여 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들에게 거의 한 80-90%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흔한 통증입니다. 자율신경실조증과 소화기 증상입니다. 약 60% 정도의 환자가 자율신경실조증을 아는 분들은 소화기 내과를 가본 적이 있죠. 그리고 위운동기능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있다거나 염증성 위장질환이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크론병처럼 장이 탄탄하지 못한 그런 병들도 이 자율신경실조증과 연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과 감염인데요. 우리가 최근 몇 년간 다 같이 고생을 했던 코로나 사태가 바로 이 자율신경실조증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증상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셨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시곤 했는데, 감염이 된 분도 있지만 백신을 맞고 그런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롱 코비드라고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다양한 자율신경실조증 증상을 가진 분들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피로가 가장 많고, 그리고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이 맛을 잘 못 느끼는 분, 그리고 호흡 곤란은 이제 초기에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기침이나 가슴 통증, 근육통, 두통, 이런 다양한 통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코로나와 관계되는 자율신경실조증 증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 자료에서는 안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면장애도 이 자율신경실조증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바로 자율신경실조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은지, 그러면 이제 자율신경을 정확하게 검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셔야 되겠죠. 물론 한두 번만의 치료로 확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쌓여온 몸의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가 필수고요. 그러려면 제대로 검사하고 제대로 치료를 하셔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